저는 남편과 맞벌이로 그야말로 저희는 천생연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소울메이트였던 완벽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지금이야 100세 시대의 인생 절반 가까이를 살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나이가 어린 게 뭐가 유세라고 이런 짓을 생각했는지. 소탐대실이라고 아시나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죠. 네, 바로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불행이 시작되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었으니까요. 남편도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하고 아찔하네요.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저 어릴 때라 그럴 수 있지 라고 치부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기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려 합니다. 혹시 저희와 똑같은 일로 고민을 겪고 계신다면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부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의 어리석은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 놀러도 자주 다녔고 보고 자란 일이 그런 쪽이다 보니 자연스레 저 또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한우물만 파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로 취직을 했고 아버지 백으로 들어와 낙하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열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니까 조금 더 편한 길로 가고자 했지만 제가 용납할 수 없었죠. 승부욕이 강한 성격 탓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의 도움은 회사에 입사하는 한 가지였고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뒤에서 아빠 회사로 온 것 자체가 낙하산 아니야? 자기도 직접 일하다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금방 포기할걸? 이라며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덥지 않은 이야기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보란듯이 더 노력해서 빠른 기간 안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더는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인정받으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루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대형 인테리어 회사와 협업하여 일을 진행하는 업무가 생겼더랍니다. 그 회사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데 대표 위치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회사도 남편 아버님의 회사였고 저와 똑같은 이유로 대표까지 올라가게 된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나 봅니다. 하필 제 이상형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남자였거든요.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 영화, 노래, 옷 스타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은 점이 많았고 우리는 하루 만에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일도 함께하는 사이라 업무가 끝나면 술 한잔을 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나누며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졌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은희야,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가치관이 잘 맞아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너처럼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알아? 0.1초의 고민도 없이 없다였어. 난 사랑은 기간이 아닌 진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하고 연애하자.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던 제가 어느새 울고 있더군요. 외동딸로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에 실망하게 드리고 싶지 않아 이악 물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초반에는 비밀로 했어요. 혹여 알리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할까 싶어서였죠. 당연히 저희는 한순간도 싸운 적이 없었고 하는 짓은 친구 사이 때와 비슷했지만 손만 잡아도 서로 찌릿하는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이 매우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설렘이 언젠가는 없어진다 해도 평생을 함께할 소울메이트를 만났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1주년 기념 파티를 하고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까지 떨렸어요. 은희야, 혹시 결혼하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왜? 요즘 결혼 버킷리스트라고 부부들끼리 서로 하고 싶었던 것들 공유하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재밌게 지낸다던데. 내 주위에는 임신도 버킷리스트로 쓰는 부부들이 은근히 많대. 뭐냐? 그 어색한 말투며 떨리는 목소리까지. 야, 윤태범. 나한테 숨길 걸 숨겨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는 건데 나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 뻔히 잘 알면서 그러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은희 너 아기 좋아해? 아니다, 아기 키우는 거 좋아해? 가끔 길 지나다니면서 아기들 보면서 귀엽다고 30분을 떠들곤 했잖아. 은희 친구들 아기도 보러 갈 때면 장난감이고 필요한 물품들 왕창 사다 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혹시 결혼하면 우리 아기 가지고 싶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지. 난 또 뭐라고. 아기? 좋아하지. 근데 남의 아기 좋아해. 아직 임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나 아픈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육아도 자신 없어. 내 성격 알지? 내가 육아 잘할 것처럼 보여? 난 내가 생각해도 절대 아니라고 본다. 지금 하는 일도 좋아서 임신하면 일도 그만둬야 하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싫어. 내 버킷리스트는 무조건 윤태범이랑 나 둘이서만 하는 모든 게 버킷리스트야. 알겠어? 근데 갑자기 임신에 아긴 왜 물어봐? 아, 진짜 다행이다. 실은 너한테 말 안 한 사실이 하나 있어.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 이런 일은 연애 초에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니 이제야 말하게 됐네. 나 사실 무정자증이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충격 많이 받았지? 나 괜찮아. 은희 네가 나랑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상관없어. 나도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윤태범, 너 나를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말 하는데? 난 네가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 무정자증이라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니, 언제 검사했는데 확실한 결과 맞는 거야? 너랑 연애 시작하고 검사 받았어. 요즘엔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내가 무정자증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실망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난 괜찮아, 은희야. 내 인생에서 너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어. 우리 그래도 전처럼 친구로는 지낼 수 있는 거지? 내 욕심인 거 알지만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정말 네가 정말 나랑 친구로도 지내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면 업무에는 연락도 하지 않을게. 아니,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이래서 윤태범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너, 내가 왜 너랑 헤어질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 그래서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왜 그러겠어. 나 은희 너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너랑 결혼 못 한다면 죽을 때까지 결혼할 생각도 없어. 이건 정말 진심이야. 그럼 우리 안 헤어지는 거야? 내가 무정자증이어도 은희 너 괜찮은 거지? 윤태범, 넌 아직 날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나도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직도 몰라? 그리고 내 삶의 낙이 너 놀리면서 사는 건데 내가 너랑 왜 헤어져?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또 내 말을 뭐로 들었냐? 나도 임신 생각 없고 평생 너랑 둘이 살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윤태범, 우리 얼른 결혼하자.
박력 넘치는 나와 달리 여린 성격이었던 남편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저는 오히려 정말 좋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출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산통을 몇십 시간 동안 하면서 아기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는 자연분만에 실패해서 제왕절개했다고 하더군요. 배에는 흉터 자국이 미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고 엄마가 되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닫는 계기도 되었죠. 아픈 걸 죽도록 싫어해서 주사도 무서워하는데 출산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먼 이야기라며 친구들이 그래도 아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다르다며 자랑을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도 무정자증에 육아 또한 생각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정말 천생연분이라며 좋아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희야, 내가 또 말 못한 게 있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정자증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엄마가 결혼으로 닥달하더니 은희 너랑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벌써 손주 보고 싶다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해. 나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효도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중대한 사항을 아직도 말씀 안 드렸다는 말이야? 윤태범,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어머님이 손주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말씀드렸어야지. 아, 내가 못 살아. 너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난 지켜줄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어떡해. 나도 이렇게까지 질질 끌 생각은 없었다고. 그리고 너 지키는 거랑 이건 별개의 문제야. 은희 너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은희 너한테도 우리 엄마가 끈질기게 이야기할 텐데 괜찮겠어? 물론 내가 중간에서 잘할 거야.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은희 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꼭.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하지. 설마 어머님께서 아들한테 하듯이 며느리한테까지 그러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너랑 나랑 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일 없겠지 뭐. 남편 앞에서는 센 척하면서 쿨하게 돌아섰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렇게 나와 완벽하게 맞는 남자는 또 없을 거라 확신했고 저 또한 남편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갑자기 두통이 몰려오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온종일 그 고민에 휩싸였어요.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니 결혼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게 나와 완벽하게 맞는 남자는 내 인생에 이 남자가 마지막일 거라 확신했고 남편이 아니라면 결혼은커녕 노처녀로 늙어 죽겠다고 다짐했죠. 결국 남편에게도 제 의사를 밝혔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도 속이 타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 치고는 준비가 빨리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들 했는데 우리는 이때도 언성을 높이는 일 따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커다란 시련에 사는 시어머니였기에 상견례 날 슬쩍 이야기를 던져보았어요. 어머니, 음식은 입에 잘 맞으세요? 해산물 좋아한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유명하더라고요. 당일 잡은 생선들만 취급하는 곳이라 신선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알아보고 예약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너무 맛있구나. 가게 분위기도 좋고 우리 며느리 센스가 아주 굿이야, 굿. 역시 인테리어 하는 집안은 안목부터가 남다르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돈어른? 그렇죠. 저희 딸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태범이도 부모님 닮아 싹싹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희 딸한테도 잘하는 모습 보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생각보다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고 저와 남편은 눈으로 대화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지라 심장이 두근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결국 한참 동안 입을 못 대다가 식사 끝 무렵인 디저트를 먹으면서 겨우 말하려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니 준비한 보람이 넘치도 못해 흘러요. 어머님, 앞으로도 제가 좋은 음식 대접 많이 할게요. 아니다, 아가. 이제 네가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먹어야지. 우리는 이제 다 늙은인데 그동안 너희보다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도 말어. 스트레스도 몸에 안 좋아. 아유, 저야 젊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해요. 딱 어머님, 아버님 낳을 때 건강 더 챙기셔야죠. 제가 결혼해서도 태범 씨랑 일 열심히 해서 아이 참 아가. 결혼하면 그게 네 몸이야? 이제 슬슬 아기 생각도 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손주 못 보면 어쩌나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샜는데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하루라도 어릴 때 출산하는 게 낫다. 우리 때야 멋모르고 시집가서 10대 때 애 놓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30까진 괜찮다고들 하더라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식은땀이 나더군요. 남편이 우려했던 말은 과장도 없이 사실 그대로였어요. 떠보기만 하려던 상황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한껏 기대하는 눈빛을 저와 남편에게 쏟으셨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친정 어머니까지 예비 시어머니 말에 공감하며 제 어깨를 감싸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공감해서 하는 행동인지 그저 예의상 받아주는 거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에 머리가 얼얼하더군요. 상견례 이후로 마음이 더 심란해졌죠. 소가리를 하며 남편과 퇴근 후 연애 때 매일 가던 고깃집으로 가서 의논도 수없이 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미룰까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건 서로가 원치 않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은 제 성격과 맞지 않았기에 저지르고 보자는 심정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걱정과 달리 맞벌이로 일하면서 주말엔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하면서 저희가 딱 원했던 신혼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남편과 서로 만족하는 생활을 유지했고 이런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하리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로부터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간섭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완전 신혼 초에야 안부 인사도 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빙빙 둘러 말하더니 지금은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더군요. 아가, 몸은 별 이상 없니? 아픈 데는 없고? 지금 하는 일 그만두라니까. 너 하나 없어도 사돈께서 잘하실 텐데. 괜히 그러다 몸에 무리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내 맘 뭔지 알지?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일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저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다칠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더 안 된다고 하더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것 없잖니. 네, 사돈께 이야기해보마. 아가,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있거라. 남편과 제가 걱정한 일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했지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머리를 맞대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는 시어머니께 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새벽까지 대화했지만 결국 소득 없는 이야기를 끝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남편과 회사로 가는 차에서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긴급 해결책으로 지금처럼 대충 둘러대며 요리조리 피해보기로 하자는 겁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그 계획은 얼마 가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주말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나왔다, 아가. 얼른 옷 입고 나갈 준비해라. 네, 너랑 갈 곳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지금 출발해야 안 늦고 도착하겠어. 아들, 너도 얼른 옷 입고 와라. 네?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어디 가시는데요? 저 준비하려면 시간 조금 걸려요. 남편은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내가 병원 예약해뒀다. 너희가 하도 소식이 없길래 가서 보약 지어 먹고 검사 좀 받아보자. 내 아는 사람도 아들 부부가 이 병원에 갔다 와서는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하더라니까. 엄마, 우리 아직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남들은 지금 신혼이야. 내 또래 결혼 3년 차인 애들도 아직 아기 없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 너는 조용히 해. 그럼 이 애미 죽고 나서 손주 낳아주려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내가 아들 핏줄 하나도 못 보고 죽으면 서러워서 눈도 못 감아. 얼른 챙기고 나와. 난 밖에서 기다릴 테니. 그리고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고 나가셨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동시에 한숨을 내쉬고는 밖에서 오래 기다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얼른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셋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조수석에 탄 저를 계속 힐끗거렸죠. 병원에 들어서자 어머님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평소보다 톤이 올라간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약은 하루 2번씩 챙겨 먹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약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죠. 본인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지만 임신 잘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히 자궁이 안 좋거나 하는 건 없고요. 제가 말한 대로만 지켜주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병원에서 제일 좋고 비싼 걸로다가 해주세요.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 이럽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을 나설 때까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께 고개를 조아렸고 남편과 저는 마음이 너무도 불편했어요. 결국 비싼 보약을 쥐어주고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날부터 시어머니는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지, 밥은 어떤 걸 먹었는지 등등 하루에도 5번 넘게 전화하셨어요. 매일을 시어머니께 시달리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더군요. 업무를 볼 때도 아주 사소한 일인데 짜증을 내게 되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불통이 튀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한없이 걱정했고 평소에도 잘했지만 티끌만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은희야,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음에도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더는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임신 강요하는 짓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갓난아기 입양할까? 며칠 동안 많이 알아봤거든. 물론 신혼에 육아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겠지만 매일 우리 엄마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단 덜하지 않을까? 미쳤어? 그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 임신했다고 알리면 어머니께서 산부인과 같이 가려고 할 텐데. 그리고 배는 임신했는데 배도 안 나오고 증상도 하나 없으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지. 은희야,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한테 벗어나려면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 지금까지 네 말에 무조건 따랐는데 이번 일만큼은 나 한번 믿어주라. 남편의 터무니없는 말에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군요. 정말 남편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작은 일을 피하려고 큰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 벌 받는 건 아닌지. 회사를 나가서도 남편이 한 이야기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밀어내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꾸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고 결국 저는 남편의 계획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제가 일을 잠정적으로 그만두는 거였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걱정하셨지만 의심사지 않게
한 달 전부터 밑밥을 뿌려댔었습니다. 시어머니 귀까지 들렸는지 곧장 전화가 와서는 잘했다면서 몸조리 잘하고 무조건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통화가 길어지면 꼬투리 잡힐까봐 1시간이 넘어가면 일부러 전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죠. 살면서 누구를 속이려는 짓을 하려니 죄 짓는 기분에 매일 가시방석이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커지던 중 하루에 5번 넘게 오던 전화가 2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니 찜찜했던 기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라는 게 이런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계획이었기에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죠.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다고 했을 때쯤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 정말이니? 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너무 잘 됐구나. 신이 축복을 주셨어. 안 그래도 내가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드리고 별짓을 다 했지 뭐니?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렴 좋다. 이제야 2발 뻗고 편히 자겠구나. 고생했다가.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서 푹 쉬면서 몸 관리 잘할게요.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는 장작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궁금했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보셨나 봐요. 그렇게 동시에 전화를 끊고 저와 남편은 다시금 마음이 영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도로 담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잔소리에 한숨만 푹푹 섞인 시어머니의 전화보다 밝은 목소리로 딸처럼 잘 챙겨주려는 안부 전화가 더 좋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적응되자 완전히 불편하지도 않아지더군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기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도 집에 오려고 하시는 걸 대충 둘러대면서 요리조리 피하기 바빴죠.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바깥으로 외출해야 할 때면 각 시기에 잘 맞춰서 복대도 다양하게 차고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혹시라도 불시에 부모님들을 뵐지도 모를 생각에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임신 증상도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러니 정말 상상 임신이라도 하겠더군요. 남편에게 말하자 주말에 머리도 식힐 겸 조용한 곳으로 놀러 가자고 했죠. 둘만 떠나는 여행이기에 복대며 공부며 다 때려치우고 정말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어요. 조금 숨통이 트이니 다시 의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짧은 휴식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했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복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바람에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되었죠. 길고 길었던 10개월이 지났고 계속해서 입양시설과 연락을 해왔기에 시기에 잘 맞춰서 불찰 없이 아기를 입양하는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따라오겠다던 양가 부모님을 떼어내느라 남편이 진땀을 빼기도 했죠. 아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자 10%의 찝찝함이 사라지셨는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물론 두 집안의 아버님들까지 눈물을 흘렸다면서 너스레를 떨더군요. 무사히 끝난 험난했던 계획에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조그마한 아이를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다고 했고요. 앞으로 육아에 대해서 막막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며 선뜻 나셔주셨고 그 덕에 하루빨리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정어머니도 육아를 도맡아 주셨고 천천히 다시 일상을 되찾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가 5살이 되었어요. 정말 금방 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안 그럴 것 같았던 저도 정이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이는 시댁에 가 있었고 남편과 독서를 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당연히 아이를 데려온 시어머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우시죠? 저도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아이 친아빠는 제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라졌어요. 겁이 난 건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흔적도 찾기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아이를 지울 생각은 애초에도 없었어요. 홀로 부른 배를 붙잡고 설거지며 온갖 굳은 일도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더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제 아이를 찾았죠. 두 분께서 잘 키워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편과 상의 후에 그녀를 가정부로 고용하기로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 엮인 끌림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으로 친엄마라는 걸 아는 걸까요? 낯가림이 있던 아이가 친모를 보고는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잘 따르기도 하고 주아라 하는 모습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야? 현서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까 걱정돼. 라며 불안해하길래 시어머니가 아이와 가까이 지내다가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친모랑 함께 지내는 게 더 아이에게 좋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이 하원시키는 일은 절대 포기 못한다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아이 친모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졌는지 웃으면서 그러라고 해주었네요. 너무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자 문득 안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역시나 제 촉은 틀리지 않더군요. 아가, 네가 현서 데리고 갔니? 시간 맞춰서 왔는데 왜 애가 없어? 나 너무 놀래서 바로 너한테 전화했다. 아가, 네가 데리고 간 거 맞지? 네? 저 지금 회사에 있는데 제가 현서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직 안 나왔겠죠. 짧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는데 곧바로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아이고 어쩌냐. 선생님이 현서 고모라는 사람이 와서 데려갔단다. 현서한테 고모가 어딨어.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현서 그 조그만한 게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아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창백하게 질린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가 없어졌다고 어린이집에 다녀온다고 한 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했죠. 이게 누구냐? 아니, 너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 현서를 왜 말도 없이 데려가? 이래서 사람 함부로 쓰는 거 아닌데 너인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사단을 만들어?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데려갔으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는 경찰관들에게 부축받아 차에 타고 귀가했고 선생님께서는 허리 숙여 사과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애를 보낸 어린이집 탓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빨리 만나는 게 우선이었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서를 왜 마음대로 데려가서 이사단을 만들어요? 지금 집으로 오시면 제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서 봐요,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현서 앞으로 제가 키울게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고 조만간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뒤로 전화를 걸어도 그녀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횡설수설 설명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남편과 집에서 한참을 말없이 머리만 싸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했거든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한 채 늦은 밤 양가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실은 현서, 저희 친딸 아닙니다. 현서는 저랑 남편이 낳은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현서 키우면서 내 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 말에 덧붙여서 남편도 열심히 사과하며 우리의 생각을 전달했는데 시어머니는 충격이 크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친정 어머니도 망연자실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제야 저희는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파도처럼 불우한 인생이 우리를 서서히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어나신 밤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매일 오시더라고요. 울분을 토하시면서 주먹으로 제 등을 때리고 남편 가슴팍을 때리면서 한날은 손에 잡히는 물건까지 집어던졌어요. 그에 반해 친정 부모님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을 넘은 시어머니의 말에 참지 못하고 제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하나뿐인 아들 손주 보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언제까지 속을 거라고 생각했길래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아 보였으면 네 년이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구나. 나 억울해서 이대로 못 간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매일 찾아와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다고 사라진 연서가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충격받으시고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셨잖아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만큼 힘들어요. 왜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어머님만 피해보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너 나한테 화낸 거니?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여?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다 꾸민 짓인데 당한 나보다 뭐가 힘드냐고? 어디서 뻔뻔하게 시어머니 앞에서 힘든 애만 해하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이.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자신의 가슴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남편이 뜯어 말려도 발악하시면서 남편을 뿌리쳤죠. 이런 행동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도 정말 이런 결말 원한 건 아니었다고요.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더라도 저 현서 가슴으로 낳았어요. 제 친딸만큼 소중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주 타령하면서 스트레스 주셨잖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주 낯짝 한번 두껍구나.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더냐? 야야 태범아, 네가 한번 말해봐. 너 아주 못됐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해준 것들 다 뱉어내. 아니다, 그냥 이혼해라. 당장 갈라서. 나 더는 거짓부렁인 네 혀에 넘어가기 싫다. 넌 어디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아니면 제가 협박하더니?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 은희랑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큰소리 내지 마세요. 은희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저 은희랑 이혼하면 결혼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저 애 못 낳아요. 아니, 못 가집니다. 제가 무정자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뭐라고 했니? 너? 무정자증? 너 지금 애미를 놀려? 네 아내 편들려고 그런 못된 말을 해. 너 내가 그렇게 키웠어?
너까지 왜 이래? 왜? 왜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 진짜 아니지? 설마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방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죠. 이런 식으로 밝히는 건 저도 원치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난동을 끝내는 방법은 이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보고 덜덜 떨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와 연을 끊을 생각이신지 연락도 없으시고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죠. 그럴 때면 시아버지께서 문을 빼꼼 열어서는 눈짓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도 자신의 욕심을 남에게 바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저희도 이러한 일에 깊이 사죄하고 있고요. 주말마다 남편과 절에 가서 스님께 죄를 구하고 기도 올리고 있어요. 고작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무마하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현서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기로 남편과도 마음먹었으니까요. 3년이 지나고 현서 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현서가 저희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현서가 직접 부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결국 만남을 가졌고 현서가 선물로 준 그림엔 가족이라며 저희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현서 친모는 5년 동안 현서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며 그때 사라져서 미안했다고 현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점 욕심이 나더랍니다. 그리곤 턱없이 부족하지만 받아달라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어찌됐든 의도가 불순했기에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 돈으로 앞으로의 현서를 잘 부탁한다며 말하자 현서 친모까지 눈물을 흘렸고 우리 셋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울다가 웃다가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을 계기로 현서와 현서 친모와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무한으로 베풀며 잊지 않고 살려 합니다. 행복이 오면 불행도 따르지만 불행 끝엔 다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한 번쯤 오는 불행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잘못은 무조건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살다 보면 전보다 더한 행복을 보는 날을 꼭 마주할 테니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부의 황당하고 철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